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행 과정이 기존에 안 됐던 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똑같은.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민만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대책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라임이 딱딱 맞는다. 627, 97. 그러네. 요렇게 딱 나왔어요. 네. 근데 97 주택 공급 대책을 제대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 전제가 될 것들 한 주 동안의 주택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까요? 주택 시장 분위기도 예상을 하진 않았겠지만 딱 멈췄습니다. 0.08% 한국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지난주가 0.08%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0.08% 그냥 멈춰 있으니까 네. 대책이 뭐가 나올까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2주 전은 0.09%, 8월 3주차는 0.1%니까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0.1, 0.09, 0.08, 0.08이니까 사실상 이제 주택 시장은 0.08에서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서초구도 0.13%, 강남도 0.09%니까 이제 강남 핵심 지역들도 안정권에는 들어왔는데 이게 불안한 안정권이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불안해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나 이제 집 안 살래. 집주인들도 안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안 사는 것 같긴 한데. 사는 사람들은 사더라고요. 사는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죠. 후속 대책이 뭐지? 나 후속 대책 보고 판단할래. 집주인들도 팔 사람들도 좀 기다려봐봐. 정부가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볼래 라고 해서 이번 97 대책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97 대책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또는 그 다음 주 통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제 통계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다시 상승률이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김인만 소장님 예능인과 함께 한다고 다들 그래요. 그 M본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통계가 거의 제자리에서 눈치 보면서 횡보하잖아요. 네.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겠다 이런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희한한 통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627 대출 규제가 이게 단군일의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했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거래량 중에서 신고가 비중은 또 3년 사이 가장 높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신고가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살 사람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고가 비중이 이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946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932건, 23.6%가 최고 가격 거래였습니다. 한 4건 중에 1건 정도 되는데 6월이 2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6월이 그렇게 분위기가 뜨거웠고 거래도 많이 됐는데 왜 6월보다 7월이 신고가가 많이 나왔을까? 그러게요. 서초구도 61.5%나 됩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6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뭐 양극화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계약 신고 후에 30일이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6월에 거래됐던 게 7월에 좀 집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강남권이 이제 굉장히 강세잖아요. 용산구도 59.5%인데 특징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토지거래가 받는데 15일 이상 걸리죠. 네. 또 신고 기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5월, 6월 강남권의 토지거래가 구역에 거래됐던 분들이 실제로 7월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통계가 7월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들렀다 오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게 6월에 반영이 됐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번 갔다 오니까 2주, 3주 까먹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서류가 차가 좀 밀렸네요.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죠. 나들목에서 차가 좀 밀려가지고 요게 조금 늦게 빠져나온. 평소보다 더 밀렸어요. 6월에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 김미혜님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쓰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을 하루라도 먼저 갚아야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그 돈 어디서 구하나요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뾰족한 답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27 대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보면 대출이 더 안 나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김미애님처럼 이렇게 미리 뭐 계약서 쓰고 뭐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특정 은행이 안 된다면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다른 데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종현님께서 요새 그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취소했다고 한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거든요. 네. 이 보니까 거래량도 평소 대비 3배 그리고 신고가 나왔다가 취소하는 건수도 그에 비례해서 한 3배 정도 되는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정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7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물량이 일단 많아요 소장님.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한다. 허가 말고 착공이니까 진짜 첫 삽을 뜨는 거 보여준다 이 말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매년 한 27만 호면은 매년 소규모 신도시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 가능한지 시장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145만 원 나오면 이제 게임 셋이다. 이 정도면은 그냥 주택 시장 무조건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안정되겠죠. 안정이 안 될 수는 없죠. 135만 원 중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비아파트가 약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한 80만 원 정도 우리가 짓겠다. 네. 착공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인데 80만 원 정도라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이니까 와. 임기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수도권에 8개 정도의 물량을 쏟아붓겠다라는 계획이고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뭐 광명 시흥은 일단 좀 늦으니까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 합쳐도 원래 계획은 17만 5천 호 정도. 거기서 용적률 좀 올려도 아마 20만 호가 안 될 것 같은데. 5개 다 합쳐도 네. 그러면 굉장히 1년에 많네요. 그 5개 물량씩을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하고 지금 한 7년 정도 걸려서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도 인허가잖아요. 네. 그 물량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물량 다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보태겠다는 거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뭐 공공 직접 시행으로 135만 호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민간에서 하는 물량 모두 다 총력 전세 다 합쳐서. 다 합쳐서니까 거기서 좀 더 늘리겠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한 6만 호 정도 되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135만 호로 갑자기 뭐 신도시를 8개를 더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증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하기로 했던 거 그거 빼고 97 대책으로 순증하는 집은 보니까 2030년까지 한 56만 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순증분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다. 그중에 비아파트 빼게 되면 또 그렇죠. 아파트는 또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그 다 합쳐도 아마 그 순증분만 따지면 연간 한 11만 5천 호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것도 공격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진짜 제일 고민되는 게 땅이 있느냐. 이게 다 수도권에 짓는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유휴는 쓸만한데 노는 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형용 모순인데 쓸만한데 왜 놀지? 그럼 노는 땅이 있나? 요게 궁금하고 네. 쓸만한 땅이면 택지 조성 비용이 비쌀 텐데 네. 여기에 싼 집을 좋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있나? 이거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LH가 직접 시행하니까 물량을 좀 더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플러스 나머지 공공택지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서울에 내 집 사고 싶은데 네. 서울에 공급해줘야지. 왜 자꾸 경기도하고 인천에다가 공공택지에다가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유휴부지나 관공서 부지나 이런 건 이제 총력 투쟁을 하는데 이번 내용을 보더라도 그 성대 야구장 네. 이게 어디지? 라고 보니까 이게 또 도봉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콕콕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발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총력 투쟁해서 발굴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저기 근데 그중에 군 골프장까지. 네. 다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이제 실행한 거는 마곡지구에 하나가 실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네.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기관들이 또 이전 부지를 못 찾아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행 과정이 기존에 안 됐던 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지역 주민들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도 이제 공공 아파트 많이 지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막상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우리 동네 공공 아파트 들어오는 거 싫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그 있고. 집값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집값과 그 분위기 뭐 이런 또 우리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굳이 소셜 믹스까지 가지 않아도 청년 주택 이런 거 반대하는 거 보면은 사실 좀 되게 안타깝거든요. 안타깝죠. 그런데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네. 저는 이번 대책의 내용을 국토부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는 맞는데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엄마 나 서울대 한번 가볼게요. 계획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계획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 보여주는 것. 기존 정부에서는 안 됐잖아요. 발표만 하고 계획에서 멈췄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물량이 다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라도 진짜 착공 들어가는 걸 보여준다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도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신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년 내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거를 풀어나가고 보여주고 착공 들어가는 거에 신뢰 회복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0251님이 소장님 집값이 올라가는 건 사실 서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곳들인데 주택의 공급은 3기 신도시와 서울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거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우리 유튜브로 처음 오신 이단님도 지방에는 빈집이 남고 서울에서는 이거 원하는 지역에 집 지을 땅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요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사실은 풀기 어렵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땅도 없고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2배 정도 올랐고요. 물가가 많이 또 올랐죠. 개인주의도 더 강해졌고요. 네. 양극화는 더 벌어졌고요. 입주 물량도 문재인 정부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급은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서울은 수요 과잉이거든요. 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주택 시장을 안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착공 물량이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사 기간을 3년만 잡아도 내년에 착공 들어가도 2029년에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2026년에서 8년까지 3년의 입주 물량 부족은 사실상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정부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수요 안정, 수요 억제, 수요 분산을 위한 다각도로 수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도 규제 정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단순하게 그냥 규제 몇 개 해가지고 누르는 건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방 경쟁력 강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서 총력 투쟁 한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어가 거칠다. 네. 그렇죠.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97 대책에 보니까 여기에서 또 기존하고 되게 다른 게 LH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지 조성해서 이걸 민간에 팔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요걸로 부채를 줄였는데도 LH가 여전히 부채가 한 160조 원이 넘어가요. 넘어요. 네. L하고 H가 따로 있어서 빚이 많을 때 네. 이거 빚을 줄이려고 합친 게 현재 LH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빚이 더 늘었단 말이죠. 네. 근데 LH가 이제는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하고 민간에는 설계하고 시공 외주를 준대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장점하고 단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 LH 가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겠죠. 인허가 웬만하면 되는 쪽으로 해주겠죠. 웬만하면 되고 네. 민간 같은 경우는 이거 사업성 안 나오면은 우리 좀 안 할래. PF 문제 있으니까 우리 좀 기다릴래라고 하는데 LH는 뭐 거침없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부채가 너무 많아요. 작년 말이 160조 원이 넘었고요. 올해는 170조 원. 2029년에는 아마 2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겠죠. 이거 가지고 막 장사해서 돈 많이 벌겠다 이래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대통령께서도 땅 장사 좀 하지 마라. 니들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500 정도 먹으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은 시행 이익을 상당히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공사는 LH가 하진 않잖아요. 시공사는 민간 건설사들이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LH 아파트? 내가 LH 아파트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옛날 주공 아파트 이미지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게 되면 민간 건설사들의 브랜드를 붙여서 걱정하지 마라. 시행만 LH가 하는 거지. 공사는 민간이 한다. 레미안 자이 붙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공사비를 높게 인정해주게 되면 사실상 배임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짓는데 민간처럼 공사비를 다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일군 건설사들은 거의 참여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중소건설사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중소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아마 그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여긴 좀 낯선데 하는 중소건설사들이 주가가 확 튀었거든요.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그렇다면 LH 아파트가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판교신도시 생각해 보면 판교신도시가 이 방식이에요. LH가 시행하고 민간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판교신도시 어때요?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는 아파트의 고급화도 중요하겠으나 역세권에 교육 환경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거죠. 역시 시장에서는 입지가 벼슬이군요. 입지가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LH도 입지가 벼슬인 곳에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다면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LH 브랜드 기죽지 말고 저렴한 게 또 장점이니까요. 퀄리티가 낮더라도 저렴하게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싸고 좋은 게 있느냐, 품질이 보장되느냐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품질이 민간 수준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판교신도시 백현마을이나 보뜰마을 또는 우리 마곡의 엠벨리는 SH공사에서 지었는데 품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안 하면 품질은 뭐 좋을 수가 없잖아요. 분양가가 낮은데 하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듯이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저렴하게 분양을 가니까 인테리어는 본인이 한번 예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굉장한 고급화를 바라는 건 아니고 안전한 거. 안전한 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겠죠. 오히려 LH가 더 안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년 동안의 공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년에 첫 삽을 떠도 그런 건데 당장 내년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죠. 내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그 갭은 어떻게 메워야 돼요? 일단 정부 계획은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PF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라면 정책은 이렇게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들 규제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사업자 대출 이제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제로.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로 막아버리고 또 일각에서는 허그나 이런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 한도 160% 공시가격 126%를 적용하니까 이런 것들은 또 반대로 임대 사업을 더 위축시키는 공급을 줄이는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아니 반도체 공장 했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3년의 보릿고개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지 한쪽은 해주겠다. 한쪽은 아니야 규제해야 돼라고 한다면 엇박자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공급에 집중이 돼 있고 브리핑하면서도 저희가 단기간에 지금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게 정부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이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솔직히 LTV 그거 조정하는 건 원래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 LTV 50%를 40%로 줄이든 그렇지 않든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전세 대출을 2억 원까지만 해준다. 어디서든 요거는 영향 좀 있지 않을까요? 두 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LTV 40%면 네. 강남의 집값이 얼마인데 어차피 6억까지밖에 안 나오지 15억 않냐. 넘는 집은 원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앞으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꿈틀대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규제 지역 묶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내린 것이 아닌가. 미리 이제 좀 깔아놓지 않았나. 가만히 있어 네. 이렇게요. 경고 한번 하고 야 니들 좀만 더 하면 우리가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해 버릴 거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전세 대출 2억까지 이제 1주택자 있는 분이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 갈 때 2억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은행 관계자들도 실제로 대출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2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살짝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절대 양은 비슷한데 내가 목동 살고 있는데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애가 다 컸어요. 그러면 나는 굳이 여기 인프라 좋은데 필요 없어. 그렇죠. 난 김포 갈래. 그런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네. 나 그냥 목동 살아보래야지. 이 질적인 문제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끝으로 그리고 국민평형 국평이 이제 전용 84가 아니래요. 전용 5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거 왜 그래요? 뭐 이유를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요즘 전용 5구가 잘 나옵니다. 확장하고 설계가 잘 나와서 84 뺨치게 나오나요? 예전 84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확장 안 한 84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싼 분양가에 돈을 더 지불하느니 전용 59가 더 좋겠다라는 시장의 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84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평균 분양가가 17억 정도 나오니까. 우리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머니 사정 생각하는 건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끝으로 우리 이수정 님이 뉴스에 우리 김인만 소장님 나오실 때마다 아는 오빠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했는데 모르는 오빠는 아니잖아요. 아는 오빠죠. 그렇죠. 우리 수정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수정아 고마워.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